거긴 어제도 닦았잖아. 먼지 하나 없는 곳을 왜 그렇게 문질러대? 당신 손이 더 더럽겠어. 강서연 씨. 윤소희의 목소리가 2층 난간에서부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방금 매니큐어를 받은 손톱을 불며 여유롭게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강서연은 해가 지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저택에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윤소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는 잘 만나 뵙고 오셨나? 효년하셨네. 강릉까지 가다니. 거기 공기가 그렇게 좋던가? 서연은 대답 없이 허리를 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섬세한 연필선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그리던 손이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혜성이라 불리던 가장 젊은 나이에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상했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군데군데 튼 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네, 사모님. 곧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듯 메마르고 낮았다. 그 말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마상태의 보고를 통해 그녀가 추모 공원이 아닌 주문진에 갔다는 것을 안다는 노골적인 암시였다. 서연은 지친 기색을 애써 연기하며 지팡이에 몸을 기댔다. 버스를 놓쳐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녀는 김철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소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희는 코웃음을 쳤다. 사모님? 듣기 거북하네.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이 집에 발붙이고 있는 건 순전히 민준 씨의 은혜. 아니, 내 은혜 덕분인 거 잊었어? 5년 전 그 사고 때 내가 아니었으면 민준 씨는 죽었어. 너 같은 살인자 때문에.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매일같이 밝히는 비수였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 늦었으니 저녁 식사 준비는 건너뛰고 저택 지하 와인 셀러 전체 청소나 해. 먼지가 너무 많아서 민준 씨가 불쾌해하셔. 소희는 일부러 그녀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보냈다. 그것은 김철수를 만난 것에 대한 징벌이자 그녀의 통제력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지하실로 향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JH건설의 젊은 CEO.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피로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서연을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2층의 소희에게만 향했다. 소희야,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서연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돌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주머니 속의 보안폰을 확인했다.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는 서연이 김철수를 만나러 간 사이에도 블랙박스 카드에 대한 복구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팀장님, 음성 파일 외에 추가로 건진 게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충돌 직전 메모리 카드가 파손되기 직전의 3프레임. 영상은 아니지만 정지된 이미지 3장을 복구했습니다.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고 민준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고생했어요, 자기. 저녁 준비하라고 했어. 그녀는 턱짓으로 서연을 가리켰다. 서연은 이미 식탁을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그녀가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다. 서연은 와인 선반 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미지를 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첫 번째 프레임은 폭우 속에서 모든 것이 흐릿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측면 유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 바로 그녀의 차 사이드미러에 비친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화물 트럭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서연에게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거대한 원목 식탁의 한쪽 끝에는 민준과 소희가 앉아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즐겼다. 반대편 끝 주방과 가장 가까운 구석에 서연을 위한 작은 상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식은 밥과 멀건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하녀처럼 그들의 식사를 시중들다가 자신의 차가운 식사를 급하게 입에 우겨 넣어야 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차 옆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철수의 증언대로였다. 그리고 그 트럭의 번호판. 빗물에 번지고 각도가 틀어져 흐릿했지만 박지훈이 보정한 이미지에는 서울 83바 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 트럭 운전사.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민준 씨, 이번 JH타워 디자인 말인데 역시 내가 제안했던 유리 외벽 디자인이 좋겠죠? 서연 씨가 예전에 했던 그 낡아빠진 디자인보다는 훨씬 세련됐잖아요. 소희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JH건설의 디자인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축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전무했다. 그녀가 내세우는 영감의 대부분은 서연이 과거에 작업했던 미완성 프로젝트 파일에서 훔쳐온 것들이었다. 서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지훈아, 이 트럭을 찾아야 해. 서울 83바. 5년 전 그날 밤 내 차 사고 현장을 통과한 이 트럭 운전사를 찾아줘. 그가 마지막 증인이야. 박지훈의 답장은 짧고 단호했다. 팀장님 전문 분야가 구조역학이라면 제 전문 분야는 데이터 추적입니다. 5년 전 그날 밤 영동대로 통행 기록, 교통관제센터, CCTV 자료, 해당 번호판으로 등록된 모든 물류회사, DB를 교차 검증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안목을 믿어. 강서연의 스타일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지. 당신의 유연함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그는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경직된 스타일은 한때 대한민국 건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칭송받던 것이었다. 서연이 다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동안 윤소희는 마상태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상은 정비공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실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연은 그날 밤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연약하게 떨렸다. 서연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5년 전 그날 밤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그날은 그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발표의 날이었다. 민준도 그날만큼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 그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 위였고 다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민준 씨, 어떡해요? 강서연 씨가 요즘 이상해요. 5년 전 사고에 대해 다시 캐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저를 협박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5년 전 사고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서 당신 회사를 망가뜨리겠다고. 이것은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그리고 모든 공로는 소희에게 돌아갔다. 당시 민준의 비서였던 윤소희가 뒤따라오던 차에서 내려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에 차에서 민준을 구해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운전 미숙과 과속으로 남편을 죽일 뻔한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그 순간의 기억을 잃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끔찍한 충돌음과 타이어 터지는 소리뿐이었다. 한민주는 즉각 반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감히 그 여자가 은혜도 모르고 당신을 협박해. 당장 그 여자. 소희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뭘 하려는지 지켜봐요.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둬요. 대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녀가 접촉하려는 증인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죠. 그 사고로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완벽을 추구하던 그녀는 더 이상 현장을 지휘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준의 마음도 잃었다. 민준은 자신을 구해준 소희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서연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그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자비였다. 이틀 후 박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이강식, 59세. 현재 인천의 한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봤다고 단순 진술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제가 주소를 보냅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저택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해야 했다. 당신은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어, 서연. 그리고 소희가 내 목숨을 구했지. 당신은 소희에게 평생 빚을 진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아야 해. 하지만 당신에겐 이제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이 집에서 소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몸으로 갚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날 이후 강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하녀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술을 썼다. 그녀는 소희가 가장 아끼는 민준이 파리에서 사다 준 수백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소량의 표백제를 엎질렀다. 소희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이 미친년이,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묵묵히 그릇을 치웠다. 소희는 거실 소파에 누워 민준의 무릎을 베고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다. 아, 맞다, 자기야. 내일 모레 자선 파티 때 입을 드레스 새로 맞춘 거 마음에 안 들어. 강서연 씨가 예전에 입었던 그 파란색 드레스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그거 내가 입어야겠어. 소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든 복구하겠습니다. 인천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이용하시던 특수 세탁장인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이 얼룩을 뺄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는 절박하게 연기했다. 서연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그 파란색 드레스는 그녀가 건축가상을 수상하던 날 입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이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소희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다. 인천? 너무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갑게 웃었다. 인천? 좋아. 가봐. 네가 아는 용한 장인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이 코트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하면 내 어머니 유품인 그 파란 드레스 이번엔 정말로 내 하녀들 발걸레로 쓸 거야. 그녀는 서연이 나가자마자 마상태에게 연락했다.
인천이다. 덫을 놨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안 돼? 지금 네가 감히 안 된다고 말한 거야? 소희가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민주는 그저 지켜볼 뿐 말릴 기색이 없었다. 네가 뭔데? 이 집 파녀 주제에 네가 가진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민준 씨도, 이 집도, 그리고 네가 걸쳤던 그 1000조각까지도 당장 가져와. 서연은 인천행 지하철을 탔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미행을 따돌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보란 듯이 움직였다. 그들이 자신을 쫓는다는 것은 그들 역시 이강식을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싫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경력, 남편, 명예, 그리고 건강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거대한 물류 창고에 도착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 사이에서 서연은 지훈이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를 찾았다. 이강식, 그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다. 그가 화물을 옮기고 있을 때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뭐라고? 소희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늘 순종적이던 서연의 반항은 예상 밖이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서연,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소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고작 드레스 하나 때문에 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겠다는 건가? 내 이기심은 여전하군. 이강식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의 등장에, 그것도 다리를 저는 여자의 모습에 그는 의아해했다. 누구요? 5년 전 영동대로 빗길 사고. 기억하십니까? 검은색 세단 뒤에 있던 트럭 운전사, 바로 저였습니다. 그 세단의 운전자, 이건 그냥 드레스가 아니에요. 서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민준의 손이 그녀의 뺨을 향해 날아왔다. 짝!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빚진 사람이야. 채권자가 원한다면 넌 뭐든지 내놔야 해. 그게 내 옷이든 내 자존심이든. 민주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식의 손에서 작업용 장갑이 툭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무슨 소리요? 난 아무것도, 난 경찰한테 다 말했소.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당신은 봤어요. 내 차가 미끄러진 게 아니라는 거. 다른 차가 고의로 내 차를 들이받는 걸 봤어요.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서연은 불타는 뺨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과 소희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만족감과 경멸.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속죄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강식은 주변을 다급하게 둘러보았다. 창고 입구 쪽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자신을 협박했던 그들의 차와 비슷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서연을 뿌리치려 했다. 가시오. 난 아무것도 몰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 창고를 개조한 작은 하녀의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제도기구들과 함께 그녀의 예전 건축사무소 로고가 밝힌 USB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협박했나요? 5년 전처럼? 지금도 저기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나요? 서연이 세단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강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서연을 컨테이너 더미 뒤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날 죽이려고 온 거요? 그녀는 그 상자를 오랫동안 열어보지 못했다. 과거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도기구들 밑에 깔려있던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5년 전 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SD 카드였다. 진실을 알려고 왔어요. 서연이 녹음기를 꺼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해 주세요. 이강식은 5년간 묵혀두었던 죄책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봤소. 다 봤단 말이오. 당신 타이어가 터지고 차가 휘청거렸지. 근데 옆 차선에서 불도 안 켠 검은 차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당신 차 옆구리를 그대로 박아버렸소. 사고 직후 경찰은 블랙박스가 심하게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서연은 그것이 현장에서 분실되었거나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자신의 물건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 누군가가 그녀의 가방에 있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무심코 담아둔 것일 터였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다. 난 차를 세우고 신고하려 했소. 그런데 그 검은 차에서 덩치 큰 놈이 내렸지. 그 놈이 내 트럭 문을 열고 내 따라 이 사진을 보여줬소. 그날 아침에 찍은 우리 딸 등교하는 사진을. 그는 흐느꼈다. 그놈이 말했소. 당신은 그냥 빗길 사고 하나 본 거야. 알았어? 딸내미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걸 보고 싶으면. 그리고 그놈이 중얼거렸소. 태영그룹 윤 실장님 일 처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만약 그날의 진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만약 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그 답이 남아있다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SD 카드를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태영그룹, 서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윤소희의 친정,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 기업 가문의 조직적인 범죄였다. 윤소희는 그저 하수인이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주모자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한민준의 오래된 서재를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곳은 5년 전 사고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민준은 JH타워의 초현대적인 CEO 사무실을 꾸민 이후로 이 방을 창고처럼 방치했다. 하지만 윤소희는 그 공간을 자신만의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개조할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서연의 손으로 과거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이었다. 증언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지금 저들이 우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다시 거짓말을 선택하면 당신은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강식은 절망적으로 물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 특히, 알지? 옛날 프로젝트 관련 서류나 도면 같은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 손으로 직접 버려. 당신, 과거를 당신 손으로 청산하라는 거야. 알겠어? 소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명령했다. 그 말에는 서연의 과거 성과를 지워버리려는 악의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나는 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켜야 할 딸이 있죠. 서연은 이강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저들의 개로 사시겠습니까? 이강식은 서연의 눈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냉철한 분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녹음기를 잡았다. 말하겠소. 전부 다. 진술서를 쓰겠소.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자 5년 동안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햇빛이 두꺼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방 안은 온통 짙은 갈색 가구와 빛바랜 책들로 가득했다. 한때 이곳은 민준과 서연이 밤새워 토론하며 JH건설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열정의 공간이었다. 인천의 잿빛 하늘을 뒤로하고 저택으로 돌아온 강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젖은 캐시미어 코트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윤소희는 1층 홀 중앙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서연의 어머니 유품인 그 푸른색 실크 드레스가 구겨진 채 던져져 있었다. 책장 한쪽에는 민준의 경영학 서적들이, 다른 한쪽에는 서연의 건축학 원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그들이 함께 작업했던 초기 프로젝트의 모형이 방치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른 걸레를 쥐고 책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왔어? 꼴을 보니 네가 말한 그 대단한 장인놈도 내 코트를 살리진 못했나 보네. 소희가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눈은 인천에서의 서연의 행적을 모두 보고받았다는 듯 승리감에 차번들거렸다. 그녀는 서연이 이강식을 만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대화 내용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을 떠보며 압박하려 했다. 그녀는 소희의 명령대로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철과 두루마리 도면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KSY라는 그녀의 이니셜이 서명된 것들이었다. 그녀가 JH건설을 위해 설계했던, 그러나 사고 이후 모두 중단되거나 소희의 이름으로 둔갑해 변형된 비운의 디자인들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류들을 꺼내 폐기용 상자에 담았다. 심장은 무감각해진 듯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서연은 망가진 코트를 바닥에 던졌다. 네, 못 살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건조하고 무심했다. 소희는 순간 당황했다. 빌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소희는 바닥에 파란 드레스를 하이힐, 무의자의로 짓밟았다. 그럼 약속대로. 이 쓰레기는 캐비닛의 가장 아래 칸, 가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을 때 딱딱한 금속 상자가 손끝에 닿았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사용하던 작은 휴대용 금고였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최종본이나 백업 드라이브를 그 안에 보관하곤 했다. 사고 당시 분명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현장 수습 과정에서 그녀의 다른 소지품들과 함께 뒤섞여 들어왔고, 민주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을 것이다.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그 드레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민준 씨와 해야 할 이야기요. 소희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녀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남편을 찾았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자를 꺼냈다.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한때 민준이 그녀의 생일을 절대 잊지 못할 숫자라고 불렀던 아이러니한 기억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맞추자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네가 지금 민준 씨 어디 계십니까? 서연은 소희의 말을 가로막고 2층 서재를 향해 소리쳤다. 마침 보고를 받기 위해 일찍 퇴근해 있던 한민준이 소란을 듣고 서재 문을 열었다. 무슨 소란이야? 그의 미간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그녀가 아끼던 제도용 만년필, 몇 개의 USB 드라이브, 그리고 어제 그녀의 방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SD 카드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제 본 것은 빈 케이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녀가 발견했던 그 SD 카드는? 아니었다. 어젯밤 그녀가 찾은 것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SD 카드였다. 민준 씨,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봐요. 내 코트를 망가뜨려 놓고도 뻔뻔하게. 소희가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서연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다리는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에게 똑바로 고정되어 있었다. 5년 전 사고, 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USB 드라이브들은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벨벳 천 밑바닥에 무언가 납작한 것이 더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또 다른 SD 카드였다. 하지만 이것은 블랙박스용이 아니었다. 카드 표면에는 현장 기록 PJT 팰리스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소희가 미리 서연이 협박을 한다고 일러둔 것을 기억했다. 내 서재로 들어와. 소희, 당신도. 그는 이 반란을, 이 불쾌한 연극을 끝장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의 아내이자 생명의 은인에게 어떤 모함을 하는지 똑똑히 들어야 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PJT 팰리스는 그녀가 사고 당일 발표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날 아침 그녀는 최종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갔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 사진과 중요 데이터들을 ESD 카드에 백업해 두었다. 이것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어젯밤 블랙박스 SD 카드를 발견한 이후로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육중한 서재문이 닫혔다. 민주는 CEO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어디 한번 말해봐. 네가 꾸며낸 그 진실이라는 게 뭔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5년 전 우리 차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음성입니다. 그녀는 일단 2개의 SD 카드, 어젯밤에 찾은 블랙박스 카드와 방금 찾은 현장 기록 카드를 모두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또 다른 파일이 들어왔다. 그것은 다른 파일들과 달리 JH건설의 공식 로고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힌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강서연 씨 교통사고 합의서 및 보험 처리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금이야, 바가 거칠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울렸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이 목소리를 몰랐다. 옆에 서 있던 소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게 뭐지? 서연의 숨이 멎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며 그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과 다리 수술로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민준이 가져온 서류 몇 장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우린 단독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사고 이틀 전 당신이 추천했던 하늘 모터스의 정비공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결함이 있는 타이어로 교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반드시 터지도록 설계된 타이어였죠. 안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보험금 지급 내역이 가득했다. 그녀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 내려갔다. 그녀의 차량은 최고급 사양이었고 보험 역시 최고 등급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보험금 지급 내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찰 조사 보고서의 요약본이었다. 운전자 강서연의 전방 주시 태만 및 우천시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추정됨.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정비소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비서였던 윤소희가 실력이 좋다며 추천한 곳을 그는 별 생각 없이 서연에게 전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트럭 운전사 이강식 씨도 만났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민준을 지나 소희에게로 향했다. 단독 사고. 서연은 그 두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기억했다. 사고 직전 그녀는 분명 타이어가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한쪽으로 격렬하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그녀의 차를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기억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불 꺼진 검은 차가 우리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태영그룹 윤 실장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요. 태영그룹 윤 실장. 그 단어가 발화되는 순간 소희가 비명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이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을 거의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민준과 소희의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기억을 의심하고 봉인해버렸다. 자신은 과속을 했고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세뇌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 소희는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민준 씨,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거야. 내가 당신을 구했는데,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해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서재에서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들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의심의 조각이 밝혔다. 왜 블랙박스는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았을까? 왜 민주는 이 모든 서류를 그녀에게 숨겼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 그녀의 단독 과실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을까? 서연의 마지막 희망, 민준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는 그 신락 같던 기대는 소희의 눈물 연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눈은 다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서연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성녀 윤소희를 택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은 다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고 현장 약도였다. 그녀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선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타이어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보고서에는 충돌로 인한 타이어 파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닥쳐, 강서연.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덮었다. 네가 감히 소희를 모함해. 이 녹음기, 이 따위 증언들, 전부 네가 질투에 눈이 멀어 조작해낸 쓰레기일 뿐이야. 그는 책상 위의 녹음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서연은 전문 건축가였다. 그녀의 두뇌는 구조와 역학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도를 보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했다. 차량의 충돌 각도와 파손 부위, 그리고 타이어 파편의 비산 방향. 무언가 맞지 않았다. 충돌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다면 파편은 이런 식으로 흩어질 수 없었다. 오히려 타이어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차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 민준 씨, 제발 이성적으로. 이성? 네가 지금 나한테 이성을 논해? 5년 동안 이 집에서 하녀로 살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넌 내 경력도 내 미모도 그리고 나도 잃었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을 끌어내리려 해.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렇다면 타이어는 왜 터졌을까? 단순한 결함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윤소희였다. 당신은 소희가 당신을 구했다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날 사고 현장에 서연이 마지막 반박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책장에 부딪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거기서 뭐해? 아직도 안 끝났어? 갑자기 문 밖에서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서류 봉투를 급히 닫았다. 그녀는 봉투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몇 장의 보고서, 사본과 현장 약도를 몰래 빼내어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SD카드 2개도 함께였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희조차도 순간 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더러운 년, 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네, 질투심이 감히 소희와 소희의 가문까지 건드려? 네가 감히 태영그룹을 물고 늘어져? 네가 JH건설까지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무거운 폐기물 상자를 들고 서재를 나섰다. 지금 막 끝났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종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5년 동안 죄책감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있던 건축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냉철한 이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는 조사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넌 실패한 살인자일 뿐이야. 5년 전 내 운전 미숙으로 날 죽일 뻔했어. 소희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어. 그게 진실이야. 네가 만든 이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널 정신병원에 쳐넣어 주지. 그녀는 상자를 버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단 한 사람. 그녀의 대학 후배이자
한때 그녀의 사무소에서 가장 유능했던 어시스턴트, 지금은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중 한 명이 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강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물론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사고로 다친 다리에 정기 검진일이었고 윤소희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병원비도 이젠 네가 벌어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넌 이제 버는 돈이 없지. 내 돈으로 가는 거니까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다녀와. 의사가 아직도 그 다리 쓸만하대? 서연은 불타는 뺨을 움켜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짐승처럼 노려보는 남자를,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지독히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 혹은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완벽한 모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구제불능임을, 그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과 편의를 선택했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받아넘기며 집을 나섰다. 그녀는 한민준이 제공한 운전기사나 차량을 거부했다. 버스가 편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소희는 거지 근성이라며 비웃었지만 서연에게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자 5년간 억눌렸던 폐가 비로소 숨을 쉬는 듯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피가 묻어 나왔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주워 들었다. 부서졌지만 메모리 카드는 무사했다. 병원에서 최소한의 진료만 받은 채 빠져나온 서연은 곧장 용산의 한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JH 보안연구소라는 거창한 간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물의 3층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가 그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팀장님? 민준 씨, 저걸 빼앗아요. 소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내버려둬. 그따위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어디 한번 그걸로 날 협박해 보시지. 당장 널 미친년으로 만들어줄 테니. 박지훈이었다. 한때 강서연의 건축사무소에서 가장 빛나던 인재, 그녀의 오른팔이자 충실한 후배였다. 5년 전 회사가 해체된 후 그는 전공을 살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전향했다. 그는 서연의 초라한 행색과 지팡이에 의지한 다리를 보고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기억하던 강서연은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던 사람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동안 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1층 홀, 소희의 하이힐에 짓밟힌 어머니의 드레스를 지나쳤다.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하녀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해. 연락 못했어. 지금 내가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제 찾은 2개의 SD 카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복구해줘. 특히 이거. 그녀는 블랙박스에서 나온 가장자리가 살짝 그을리고 금이 간 카드를 가리켰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민주는 공범입니다. 그는 진실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의 답장이 즉각 돌아왔다. 그럼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다음 주 JH타워 준공 기념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다. 윤소희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쳐 영감을 얻었다고 발표할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 더 이상 설득은 없다. 서연이 타자를 쳤다. 무대를 준비해 지훈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무대로. 눈먼 왕에게는 진실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의 왕국 전체에 진실을 보여주면 되니까. 강서연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한민준의 그 손찌검은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잘라냈다. 그는 진실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현실을 지켜줄 거대한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재에서 쫓겨나다시피 걸어 나온 그녀는 차가운 한여방 바닥에 앉았다. 지훈의 표정이 즉시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서연을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온갖 첨단 장비와 컴퓨터 부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손상된 카드를 특수 확대경 아래에 놓았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팀장님, 물리적 손상이 심해요. 5년이나 지났고 경찰도 복구 불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하셨죠? 부서진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그녀의 머리는 건축가가 거대한 구조물의 해체를 설계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응,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연의 눈빛은 절박했다. 여기엔 내 5년, 아니, 내 남은 인생이 걸려 있어. 지우는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그는 한때 저 눈빛을 보며 불가능한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내곤 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팀장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뭔데요? 불가능한 구조는 없다. 해결책을 못 찾았을 뿐이다.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눈을 감았어. 이제 우리 방식대로 가야 해. 지훈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계획은 뭡니까?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무대가 필요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무대. 윤소희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무대.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하녀 강서연이 아닌 건축가 강서연으로 대해주었다. 이건 내 예전 프로젝트 파일이야. PJT 팰리스 백업본. 그녀가 두 번째 카드를 가리켰다. 이것도 일단 확인해줘. 지금 윤소희가 진행하는 JH타워 디자인이 내 것과 이상하게 닮아 있어. 그 무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저택은 다음 주에 열릴 JH타워 준공기념 갈라쇼 준비로 분주해졌다. 윤소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는 강서연을 일부러 불러 자신이 입을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들을 정리하게 시켰다. 이게 뭔지 알아? JH타워 갈라쇼야. 내가 디자인 고문으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날이지. 그리고 JH타워의 메인 컨셉, 빛의 회랑은 순전히 내 영감에서 나온 거야.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윤소희, 그 여자군요. 알겠습니다. 둘 다 분석해보죠. 블랙박스 카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칩 자체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아니, 며칠 밤새우면 사흘 안에 뭐라도 찾아내 보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몰래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과 보안 메신저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서연은 드레스를 정리하는 척하며 소희가 던져둔 초대장을 훔쳐보았다. 초대장 전면에는 JH 타워의 조감도가 화려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빛의 회랑.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5년 전 PJT 팰리스에서 핵심적으로 구현하려 했던 빛의 산란을 이용한 중앙
아트리움 설계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지훈이 찾아낸 디자인 도용의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사무실을 나오며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다시 하녀의 가면을 쓰고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윤소희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이제 오시네. 병원에서 아주 살림을 차리지 그랬어? 의사가 뭐래? 그 다리 그냥 잘라버리래? 민준 씨는 네가 그날 정신 나간 소리를 한 이후로 널 완전히 경멸하게 됐어. 소희는 거울 앞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말했다. 넌 그날 갈라쇼 주방에서 접시나 나르게 될 거야. 네가 한때 꿈꿨던 그 무대에서 네가 하녀가 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야. 서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뺨을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병원에서 여기까지 버스로 1시간이면 충분한데 3시간이나 걸렸잖아.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지? 소희의 눈이 뱀처럼 서연을 훑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소희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서연이 완벽하게 꺾였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서연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소희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마지막 행동을 개시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박지훈 외에 또 다른 조력자, 법률적 무기가 필요했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당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오는 길에 잠시 예전에 살던 동네에 들렀습니다. 아주 잠시요. 그녀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소희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늘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던 눈동자에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이 스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았다. 소희가 갈라쇼 연설문을 준비하느라 서재에 틀어박힌 날. 서연은 실수로 지하 와인 셀러에 오래된 배수관을 터뜨렸다. 저택은 순식간에 물난리가 났고 모든 하인과 소희의 신경이 그곳에 쏠렸다.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택을 빠져나와 지훈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래? 예전 동네 추억이라도 팔러 가셨나? 소희는 비웃으며 거실 중앙의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 섰다. 그녀는 방금 하녀가 가져온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나 네가 추억에 잠겨 있는 동안 난 지금 네 현실을 좀 더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겠는데.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그대로 카펫 위에 쏟아부었다. 그곳에는 박지훈과 함께 날카로운 눈매의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민영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태도로 악수를 청했다. 박지훈 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불독이라는 별명처럼 대기업을 무는 건 제 전문이죠. 하지만 태영그룹과 JH건설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커피가 하얀 카펫을 순식간에 더럽혔다.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소희는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 이거 민준 씨가 지난주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건데 꽤 비싼 거라고 했어. 네가 5년간 이 집에서 일해도 못 갚을 정도려나? 아, 넌 돈을 안 받지. 그녀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명령했다. 어쩔 거야, 꿇어앉아서 닦아야지. 서연은 가방에서 모든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건축가가 설계도를 펼치듯
그녀는 자신의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했다. 첫째, 5년 전 블랙박스 음성 파일입니다. 지금이야, 박아, 라는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고민영 변호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서연이 만약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줄 터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데이터를 복구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둘째, 정비공 김철수의 자백 녹음 파일과 그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윤소희 측의 사주를 받아 고의로 결함이 있는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가 겁에 질려 털어놓는 음성을 들려주었다. 고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천천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한여용 앞치마에서 걸레를 꺼내 뜨거운 커피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 불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완벽한 순종. 그것은 오히려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셋째, 트럭 운전사 이강식 씨의 증언입니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검은색 차량의 고의적인 충돌, 그리고 태영그룹 윤 실장을 언급한 협박 내용. 고민영은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미수 및 범죄 은닉이었다. 재미없게 소희는 혀를 찼다. 더럽게 닦지 마. 내 손에 묻은 과거의 오물까지 카펫에 묻히지 말라고. 오늘 밤 민준 씨 돌아오기 전까지 저 얼룩 완벽하게 빼놔. 못하면 네가 아끼는 그 파란 드레스, 저 얼룩 닦는 걸레로 쓸 줄 알아. 소희는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다시 한번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서연이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JH 타워의 핵심 설계도 빛의 회랑입니다. 그리고 이건 5년 전 강서연 팀장님의 PJT 팰리스 원본 파일입니다. 두 디자인의 구조적 핵심 코드가 98% 일치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카펫의 얼룩과 씨름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침실로 올라갔다. 피곤해. 저 여자 신경 쓰지 마, 소희야. 그냥 가구라고 생각해. 그들의 목소리가 위층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이것은 JH 내부 서버 접속 로그입니다. 윤소희가 당시 한민준 대표의 비서 신분으로 사고 발생 2주 전부터 강 팀장님의 개인 프로젝트 폴더의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디자인을 훔쳤고 원작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젖은 걸레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소희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그것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얼룩을 마저 지웠다. 이 집 안에서의 굴욕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가시밭길일 뿐이었다. 고민영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이건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군요. 강서연 씨, 당신은 이 증거들로 뭘 원하십니까? 합의금, 이혼 소송, 새벽녘. 그녀는 자신의 작은 한여방으로 돌아왔다. 지훈에게서 받은 비상 연락용 폰을 켰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훈이었다. 팀장님, 블랙박스 카드. 깨진 조각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 파일입니다. 아주 짧아요.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작은 한여방 침대맡에 웅크리고 앉아 귀에 꽂은 낡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박지훈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에는 작은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5년 전 그날 밤의 폭우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는 단조로운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렸다. 아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공개적인 처형을 원합니다. JH 타워 갈라쇼. 윤소희가 자신의 영감을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구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아주 대담한 방식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그 무대를 법적으로 완성시켜드리죠. 민준 씨,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조금만 천천히.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다. 5년 전, 아직은 남편을 걱정하던 절망에 빠지기 전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민준의 짜증 섞인 대답. 알았어, 알았다고, 재촉하지 마. 당신 발표회 때문에 늦었잖아. 그날의 기억이 불쾌하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남은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박지훈은 모든 증거 음성 파일, 증인들의 인터뷰 영상 음성 변조 및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디자인 도용 비교 데이터를 하나의 강력한 영상 패키지로 편집했다. 그는 갈라쇼가 열릴 JH 타워의 중앙 통제 시스템에 침투할 루트를 확보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모든 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기억이 맞았다. 그리고 그 직후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와 민준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찰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제3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금이야, 박아. 고민영 변호사는 김철수와 이강식을 안전가옥으로 옮겨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그들의 공식적인 진술서를 공증받았다. 그녀는 영상이 공개되는 즉시 발동될 살인미수, 업무상 배임,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했다. 기자 회견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것은 중년 남성의 다급하고 거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쿵 하는 타이어 파열음과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둔탁한 충격음이 차체 측면에서 들려왔다.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 그녀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기 직전의 마지막 충돌음.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갈라쇼 당일 밤 JH 타워의 거대한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한민주는 JH건설의 CEO로서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소희가 여왕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서연은 이어폰을 빼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녀의 귓속에서는 지금이야, 박아 라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차 타이어를 터뜨렸거나 혹은 터지게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차량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서연은 소희의 명령대로 가장 낡고 냄새나는 회색 한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 주방으로 통하는 문 옆에 서서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소희는 무대로 올라가기 직전 일부러 서연의 앞을 지나쳤다. 그녀는 어제 서재에서 훔쳐낸 경찰 보고서 사본을 펼쳤다.
단독 사고, 충돌로 인한 타이어 파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류를 작성한 경찰, 현장을 감식한 감식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서명한 한민준. 그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기만의 네트워크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꼴 좋네, 강서연. 그녀가 승리자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무대가 아니라 바로 여기 바닥이야. 평생 내 그림자나 밟으며 살아.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경멸스럽게 툭 치고는 환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현장 약도를 다시 뜯어보았다. 타이어 파편이 흩어진 위치, 단독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증거들. 이제 음성 파일이라는 결정적 조각이 맞춰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군가가 타이어에 미리 손을 썼고 다른 차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타이어가 터져 차가 통제력을 잃은 순간을 노려 고의로 2차 충격을 가한 것이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트레이를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 작은 보안폰을 꺼냈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AV 시스템 장악 완료. 30초 후 윤소희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시작합니다. 고 변호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검경 및 기자단, 건물 외부 5분 대기, 무대를 즐기시죠. 서연은 폰을 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곧게 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JH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대한민국 정재계의 명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을 축하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그리고 승리자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그렇다면 타이어에 손을 댄 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서재에서 함께 빼돌린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사고 며칠 전 그녀가 차량 정비를 맡겼던 하늘 모터스의 영수증이었다. 그녀는 당시 최고급 독일 세단을 몰았고 늘 지정된 공식 서비스 센터만 이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민준이 새로 찾은 실력 좋은 곳이라며 그 사설 정비소를 추천했다. 무대 중앙에선 한민준은 JH 건설의 CEO로서 당당함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연회장을 울렸다. JH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며 JH 건설에 꺾이지 않는 혁신을 상징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사소한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하늘 모터스의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가야 했다. 그 정비공을 만나야 했다. 그는 옆자리에 눈부신 아내 윤소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 혁신의 중심에는 저의 뮤즈이자 JH 타워의 핵심 컨셉인 빛의 회랑에 영감을 불어넣은 천재적인 디자인 고문 제 아내 윤소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왕처럼 우아하게 일어나 민준의 곁에 섰다. 하지만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은 지난번보다 더 어려워졌다. 윤소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의 겉모습은 여전히 순종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5년간 존재했던 공허함과 절망감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 냉철한 분노와 목적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동물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소희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받았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 주방 입구에서 낡은 한여복을 입은 채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선 강서연을 발견했다. 소희의 눈에 잠시
경멸 어린 승리감이 스쳤다. 저것이 내 자리야. 영원히 바닥일 내 자리. 그녀는 서연을 보란 듯이 등을 돌리고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빛의 회랑은 제가. 소희는 서연을 시험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더욱 가혹한 육체 노동을 강요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 벽난로 청소 좀 해야겠어. 당신이 직접 해. 그리고 저택 뒤편에 있는 창고 말이야. 곰팡이가 핀 것 같던데 오늘 안에 다 드러내고 소독까지 끝내. 그것은 전문 인력을 동원해도 꼬박 하루가 걸릴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희의 뒤편, 무대를 가득 채웠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지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JH 타워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사라지고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소희가 당황하며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한민준이 기술팀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손짓했다. 서연은 묵묵히 그 명령을 따랐다. 그녀는 제투성이가 되어 벽난로를 닦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날랐다. 육체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벼려졌다. 이 고통은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숫돌에 불과했다. 그녀는 소희의 감시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스크린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대신 완전한 암흑 속에서 두 개의 건축 설계도가 나란히 떠올랐다. 왼쪽에는 PJT, 팰리스, 수석 설계자, 강서연이라는 제목이, 오른쪽에는 JH 타워 빛의 회랑, 디자인 고문, 윤소희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강서연? 그 5년 전에 사라진 건축가? 창고 정리는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곳은 민준이 그녀와 관련된 과거의 물건들을 처박아둔 또 다른 무덤이었다. 그녀의 건축사무소 현판, 수상 트로피들, 그리고 사고 났던 그녀의 차량에서 수거된 잡동사니들이 담긴 상자였다. 민주는 그것들을 버리지도 않고 마치 그녀의 실패를 전시하듯 방치해 두었다. 붉은색 선들이 나타나 두 설계도의 핵심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 아트리움의 구조, 하중을 분산하는 방식. 구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사본이나 다름없었다. 스크린 하단에는 JH 내부 서버로그가 흘러나왔다. YSH OFSIC 윤소희 비서실의 아이디가 5년 전 KSY 프로젝트 강서연 프로젝트 폴더에 수십 차례 무단 접속한 기록이었다. 서연은 상자 안을 뒤졌다. 부서진 선글라스, 타담한 서류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하늘모터스의 정비 내역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타이어 사본 교체 및 브레이크 오일 점검. 사고 불과 이틀 전이었다. 그녀는 내역서 하단에 적힌 담당 정비사의 이름 김철수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몰래 찢어 작업복 주머니에 숨겼다. 이게 무슨.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채 비명을 질렀다. 누가 이따위 장난을. 당장 꺼. 사보타주야. 한민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리쳤다. 보안팀, 당장 저 스크린을 꺼. 하지만 박지훈이 장악한 중앙통제실은 그들의 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박지훈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음성 파일 고마워. 결정적이야. 하늘 모터스라는 곳을 알아냈어. 사고 이틀 전 거기서 타이어를 교체했어. 한민준이 추천한 곳이야. 담당자 이름은 김철수. 이 사람을 찾아야겠어.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날짜가 떴다. 5년 전 그 빗길 사고의 날짜. 연회장 스피커에서 끔찍한 잡음이 터져 나왔다. 폭우 소리, 와이퍼 소리, 그리고 쾅
하는 타이어 파열음.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귓가를 찢은 그 한마디. 지금이야, 박아. 지훈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김철수와 하늘모터스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PJT 팰리스 SD 카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도용이 아닙니다. 팀장님의 최종 디자인 파일에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윤소희의 개인 비서 컴퓨터에서 접속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팀장님이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걸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홀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목소리였다.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어둠 속에 가려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정비공 김철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윤소희는 그저 남편을 유혹한 불륜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서연의 경력과 재능,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약탈자였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은 5년 전 그 빗길의 사고였을 것이다. 서연은 창고에서 찾은 정비 기록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늘 모터스, 그녀의 다음 목표가 정해졌다. 단독 사고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소희는 불안했다. 그녀는 값비싼 벨벳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멈추려 했었다. 한민준이 가장 경멸하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서연, 그 망할 여자가 변했다. 며칠 전 병원에 다녀온 그날 이후로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다. 그녀의 눈빛. 늘 죽은 동태처럼 공허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에 감히 생각이라는 것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굴욕적인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모습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소름 끼쳤다. 마치 모든 것을 견뎌내며 칼을 갈고 있는 자객처럼. 소희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아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강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이 서재에서 그에게 보여주려 했던 증거. 그가 망상이라며 짓밟았던 진실. 그것이 지금 그의 왕국 중심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폭로되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거칠고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상태입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가장 비싼 사설 탐정이었다. 윤소희입니다. 의뢰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커튼이 쳐진 창밖을 힐끗 보았다. 마침 서연이 정원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2번째 증인, 트럭 운전사 이강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봤소. 검은 차가 고의로 그 차 옆구리를 들이받는 걸 똑똑히 봤소. 그놈들이 내 딸 사진을 보여주며 태영그룹 윤 실장님, 일을 망치지 말라고 우리 집 하녀를 감시해 주세요. 24시간.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까지 전부 알아내야 해요. 소희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이름은 강서연. 5년 전 사고로 다리를 절어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태영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JH건설이 태영그룹과 공모하여 한민준의 전 아내이자 천재 건축가를 살해하려 했다. 디자인을 훔치기 위해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마상태는 하품을 참는 듯 했다. 고작 달이 저는 하녀 하나를 감시하라는 의뢰라니. 하지만 의뢰인의 목소리에 실린 편집증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람은 붙이죠. 선금은 평소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이 움직이면 즉시 보고드리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윤소희는 조금 안도했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멎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윤소희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민준 씨, 저 여자 좀 막아봐. 저 미친년이 우릴 망치고 있어. 저 한여년을 당장 끌어내. 그녀는 손가락질로 연회장 구석의 강서연을 가리켰다. 한편 강서연은 박지훈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받았다. 김철수, 58세. 하늘 모터스 폐업후 고향인 강릉 주문진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주. 현재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혼자 거주 중. 문제는 그곳이 서울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었다. 윤소희의 감시망을 벗어나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방법이 필요했다. 모든 시선이 순간 화려한 무대 위의 여왕에서 초라한 하녀복을 입은 여자에게로 옮겨갔다. 강서연. 그녀는 더 이상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무대 위에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왔다.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녀는 소희의 심리를 이용해야 했다. 그녀에게 가장 경멸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명분이 없는 핑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과 소희가 아침 식사를 하는 테이블 옆에 뻣뻣하게 서서 입을 열었다. 저, 사모님, 외출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는 낡고 더러운 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무대를 향해 자신이 설계했어야 할 그 타워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소희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그녀를 쳐다봤다. 외출, 네가? 병원 가는 날도 아닌데 어딜. 그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의심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내일이 제 어머니 기일입니다. 교회의 작은 추모 공원에 모셨습니다. 다녀오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한민주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도 자신이 때린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 자신의 우매함,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는 진실을 거부했고 괴물을 끌어안았다. 그 대가가 지금 그의 제국 전체의 붕괴로 돌아오고 있었다. 소희는 코웃음을 쳤다. 죽은 어미의 기일이라 감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거절하기 곤란한 요청이었다. 만약 민준 앞에서 이것까지 막는다면 그녀가 너무 속 좁게 보일 터였다. 죽은 사람 핑계는 그래, 다녀와. 하지만 명심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끼는 파란 드레스부터 불태워버릴 줄 알아.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CEO의 위엄도 남편의 분노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파멸을 목격하는 한심한 남자가 되어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서연아. 그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서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사의 표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소희는 즉시 마상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상이 움직인다. 어머니 기일이란다. 교회 어딘가로. 확실히 붙어.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 앞에는 고민영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녀가 무대 위를 가리켰다. 살인미수, 특수상해교사,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윤소희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낡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낡고 허름한 차림을 선택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탔다. 그리고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행당할 수 있음을 짐작했다. 그녀는 건축가였다. 동선을 설계하고 함정을 파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윤소희는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순백의 드레스는 바닥의 먼지와 그녀의 눈물로 얼룩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5분 만에 완벽한 잿더미가 되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이 붐비는 환승역을 거치고 버스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춰 타는 등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사소한 움직임들을 섞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마상태의 부하였다. 그는 서연이 정말로 교회의 추모공원으로 가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향한 곳은 동서울 터미널이었다. 한민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사관 몇몇이 그에게 다가와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공범이었다. 최소한 방관자이자 은폐자였다. 그의 왕국은 끝났다. 강서연은 그 아수라장이 된 무대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윤소희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서 있는 한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강릉행입니다. 매표소 직원의 말에 차 안에서 대기하던 마상태의 부하는 미간을 찌푸렸다. 추모공원이 강릉에 있나? 그는 일단 마상태에게 보고했다. 대상이 강릉으로 갑니다. 혼자입니다. 마상태는 즉시 소희에게 연락했다. 사모님, 대상이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추모공원이 그쪽에 있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5년간의 지옥을 끝낸 자의 지독한 피로감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렸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와 모든 이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어두운 주방문을 향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다. JH 타워 갈라쇼의 충격적인 밤은 진실의 갈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한여복을 입은 천재 건축가 강서연의 귀환과 JH 건설 및 태영그룹 일가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H 건설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강릉? 소희는 그 지명을 듣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다. 김철수. 그 정비공놈의 고향이 강릉 근처라고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젠장. 그녀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놓치지 마. 거기서 누굴 만나는지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 당장.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윤소희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절했다. 살인 미수교사, 특수상해,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끝이 없었다. 태영그룹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그들은 윤소희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딸로 몰아가며 어떻게든 그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 했었다. 하지만 불독 고민영 변호사는 김철수와 이강식의 증언, 그리고 태영그룹 윤 실장을 언급한 이강식의 협박범 음성 파일을 대중에 공개하며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3시간이 넘어 버스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어촌 마을에 서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지훈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바람이 거셌다.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주문진 낚시라는 간판이 보였다. 가게 안 늙고 지쳐 보이는 남자가 낚싯줄을 감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철수였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소희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강서연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발악했지만 박지훈이 복원한 디지털 증거와 두 증인의 일관된 진술은 그녀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결국 그녀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차가운 감옥 독방의 벽으로 변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하는 방울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경계하는 빛을 보였다. 어서 오, 뭡니까? 낚시하러 온 사람 같진 않은데. 그의 눈이 서연의 불편한 다리를 훑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한민준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윤소희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강서연이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혔던 날, 그가 폭력을 행사하며 증거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공범이자 방조범으로 전락했다. 5년 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JH건설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은행권의 자금 회수로 인해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서울, 김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다. 난 서울 볼 일 없소. 물건 살 거 아니면 나가요. 서연은 그의 퇴로를 막아서듯 카운터 앞에 섰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 기억하십니까? 하늘 모터스에서 정비했던 검은색 세단. 운전자는 저 강서연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의 왕국은 하룻밤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야 비로소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용서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가 잃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싯줄을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다 잊었어. 여긴 왜 온 거요?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의 반응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고민영 변호사를 통해 JH건설의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JH타워의 핵심 설계빛의 회랑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5년 치구력과 고통의 대가를 자신이 창조해낸 가치로 돌려받기를 원했다. 잊었다고요? 그날 당신이 교체한 타이어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의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편히 잠들었나요? 그 돈 받고 여기서 낚시용 품점 차려서 잘 살고 계셨어요?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끝에 강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빛의 회랑은 명백히 그녀의 PJT 팰리스에서 도용된 것이며 JH타워의 상업적 가치 대부분이 그 설계의 기인함을 인정했다. JH타워는 채권단에 의해 매각되었고 서연은 그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설계 원작자로서 정당하게 배상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존심의 무게였다. 무슨 돈이라니. 난 정당하게 정비했을 뿐이요. 김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지금이야, 박아 라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울렸다. 1년 후 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오피스. KSY 아키텍츠, KSY 아키텍츠라는 심플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한여복도 화려한 드레스도 아닌 편안하면서도 전문성이 돋보이는 흰색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김철수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걸 어떻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제발, 제발 이것 좀 꺼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 사람들이 날 죽일 거라고 했단 말이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을 걸었다. 그녀의 다리에는 여전히 흉터와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다. 그녀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서는 법을 익혔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안에 앉아있던 마상태의 부하가 망원 렌즈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노인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노인이 겁에 질려 무너지는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즉시 사진을 마상태에게 전송했다. 접촉 확인. 대상은 김철수, 전직 정비공, 뭔가를 추궁하는 중. 팀장님, 다음 주 현장 미팅 자료입니다. 박지훈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JH의 잔해에서 벗어나 서연의 새로운 회사의 기술 및 보안 담당 파트너로 합류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것을 훔쳐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고 며칠 전 웬 낯선 남자가 찾아왔소. 엄청난 거액의 돈다발을 보여주며 그 차 타이어에 손을 좀 쓰라고 했지.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더듬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단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그 파란색 실크 드레스였다. 갈라쇼가 끝나고 저택을 정리하던 날, 그녀는 소희의 하이힐에 짓밟히고 더럽혀진 그 드레스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전문 복원가에게 맡겨 찢어진 부분은 금실로 섬세하게 이어붙이고 얼룩진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상처 입었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냥 타이어가 아니었소. 그들이 가져온 특수 제작된 타이어였지. 겉은 멀쩡했지만 안쪽에 이미 미세한 균열이가 있었소. 고속 주행 시 빗물이 스며들면 특정 압력 지점에서 정확히 터지도록 설계된 그런 끔찍한 물건이었소. 그는 울먹였다. 난 그저 보험 사기인 줄 알았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줄은. 사무실 창밖으로 강남의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다. KSY 아키텍츠의 첫 번째 프로젝트, 빛을 담는 집이라는 이름의 공공미술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건축을 택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얼굴은 기억해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지만 목소리가 아주 거칠고 특이했소.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윤소희 실장님께는 보고 잘 어울리겠다고. 그 이름을 똑똑히 들었소.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직접 그린 청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의 구조만을 보았다. 5년의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자신만의 삶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콘크리트 골조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윤소희,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민준의 비서였던 윤소희.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타이어를 조작하고 다른 차를 대기시켜 2차 충돌을 유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거나 혹은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살인 미수였다. 서연은 김철수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다. 경찰에 가서 증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철수는 기겁을 했다. 안 돼. 그들이 날 죽일 거요. 난 못하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난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당신을 살인 공모죄로 고소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증인이 될지 공범이 될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얇은 천 슬리퍼를 뚫고 강서연의 발바닥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거대한 거실의 마지막 구역을 닫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가 직접 고른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이었다. 이제 그 위에는 그녀의 무릎 자국과 굴욕의 흔적만이 얼룩져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따뜻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냉혹한 조명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윤소희는 마상태가 보낸 사진을 보고 있었다. 강서연이 겁에 질린 김철수와 대면하고 있는 사진.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 미친년이.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의 손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강서연, 넌 내 발로 지옥문을 다시 연 거야. 그 여자 윤소희가 시켰소. 돈을 받고 일부러 터지는 타이어를 끼웠소.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으면 반드시 터지게 만든. 그의 자백은 거대한 홀을 충격에 빠뜨렸다. 세상에, 살인 미수잖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